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국의 5월 산업 생산이 개선됐는데 소비 회복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기대를 거는 소비 회복, 점차 나아지고 있긴 한데 전반적 위축 현상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두고 다시 건강 이상설이 불거집니다. 전날 찾은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몇 차례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 중견 협력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또 자동차 업계 등 주력 산업에서 산업은행 한도의 대출 2조 원도 마련해 유동성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2020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99.3대 1로 100대 1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도 40.7대 1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후 들어서 낙폭이 갑작스럽게 좀 커지고 있는데 미국 쪽의 나스닥과 S&P 미니 선물이 지금 급락세를 나란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투심에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좀 5% 내외 하락 이후에 1%대의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중국 쪽에 지금 코로나가 얘기가 조금씩 베이징 쪽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국내 코로나 확진 추이가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브리핑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역시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오히려 지금 극성을 좀 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 종목 이슈로 흘러가는 가운데 대형주들이 크게 조정을 좀 받습니다. 지금 보면 운송장비 쪽 현대모비스가 무려 6.55%가 빠지고 있고요. 또 중국 관련 소비주들 호텔 신라, 신세계 이런 종목들 3, 4%씩 빠져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지금 삼성전자 2% 넘게 지금 갑작스럽게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는 반도체 업종들도 코스닥 쪽은 5%의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시장 상황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 투심이 악화되고 있고 코스닥은 2% 가까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을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쉽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만큼 조정받는다. 이런 논리로 지금 시장을 받아들이기는 올라올 때 굉장히 또 기이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봤고요. 유동성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과연 조정이 나올 것인지, 기간 조정인지 깊이 조정인지 이 부분도 참 잡기가 어려운데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월요일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가 2110입니다. 1% 빠집니다. 지금 하루간의 흐름을 바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에 좀 약간 밀리는 척하면서 내려오다가 다시금 2120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작스럽게 전해드렸다시피 오후에 밀리는데 이게 미국 쪽 지금 야간 선물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 오후장이 결론이 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지금 패턴상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 선물이 올라가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펼쳐졌는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야간 선물이 현재 빠져내려가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내려갑니다. 야간 선물이 빠지면 통상적으로 시초가가 좀 밀린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좀 약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작용을 하는데 사실 야간 이후에 본 장이 개장한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무려 9,677억 원, 1조 원 가까이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지금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지만 외국인들은 좀처럼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에 사실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상하원 연설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게 좀 내려질 겁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기관은 오늘도 파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전해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빠집니다. 그리고 대단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4.84%. 일단 바이오 제약 쪽은 엄청난 지금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새 또 신고가입니다. 84만 4천원까지 올라왔고요. 셀트리온이 30만 원 오늘 터치하면서 올라가기도 했는데 또다시 조정이 좀 나오네요. 네이버도 살짝 조정 나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LG화학, 삼성SDI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지금 일제히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빠지는 가운데 SK는 지금 SK바이오 지금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앞두고 지금 지주사에서 값어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뭐 값어치는 뭐 6조 원이라고 하는데 2조 원 정도의 지금 시총이 책정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지주사가 더 관련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정보경 캐스터가 잠시 뒤에 정리를 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산 많이 올라가네요. 8%. 오늘 지주사 종목들 중에서 새롭게 재평가받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신고가입니다. 현대모비스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19만 원도 지금 위태위태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10만 원 깨졌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낙폭이 갑작스럽게 2%대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뚝 부러지죠. 예, 많이 빠집니다. 730 지금 위태위태한데 아마 이 기세면 730은 좀 내주면서 일단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수급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 팝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코스닥 쪽에서 나오는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면 코스닥 쪽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 많이 샀습니다. 시총도 잠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많이 올라온 만큼 살짝 조정을 받습니다. HLB 올라오고요. CGN 올라가는데 뭐 CGN뿐만 아니라 진단시약 관련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금 재유행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올라가고 있고요. 알테오젠 조정 살짝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CJENM, KMW,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 종목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좀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내려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넥신 지난주 급등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 헬릭스미스 올라가고요. 매지인 올라가는 가운데 휴젤, SK머티리얼즈 주목받습니다. 자, 환율 점검합니다. 환율 많이 올라가네요. 1209원대까지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2시 50분부터 보내주시면 진행할 거고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특징주 바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북한과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파란불을 켠 가운데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는 월요일장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SK, 에이프로젠제약, RF텍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SK입니다. 자회사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11% 넘게 올랐고요. 거래가 31만 5천 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SK가 2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에는 최고가 32만 8,500원까지 오르는 모습입니다. SK바이오팜의 상장과 관련해서 SK그룹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SK는 시가총액이 22조 원을 넘어서면서 오늘 시총 9위에 올랐는데요. 한편 SK바이오팜은 지난해 11월 뇌전증 치료 신약 엑스코프리에 대해서 미국 FDA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오늘 23일에서 24일에는 공모주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종목 RF텍입니다. 세계 최초로 벌꿀에서 보툴리늄균을 식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급등하면서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거래가 8,33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하락 출발한 RF텍이 몇 차례 수직 상승하면서 오전장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RF텍과 자회사 RF바이오가 세계 최초로 벌꿀에서 보툴리늄 균주를 분리 동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툴리늄 균주는 토역이나 통조림 등에서 발견돼 상업화한 사례가 있지만 자연계 벌꿀에서 분리 동정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균주 논란에서 자유롭게 보툴리늄 톡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랄록시펜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현재 19% 넘게 오르면서 거래가 2,185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에이프로젠 제약은 오늘 종일 빨간불 켜고 있고요. 최저가 1,895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과 질본 국립보건연구원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랄록시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활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랄록시펜은 골다공증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앞서 에이프로젠 제약은 랄록시펜 염산염 성분의 에비라정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아서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관련주인 대한유팜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알아보는 오늘의 코인 시세입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2% 넘게 빠지면서 가격은 1,120만 원대고요. 이더리움 3% 넘게 내렸습니다. 27만 5천 원대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코인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캐시 만나보면 1.89% 내리면서 가격은 28만 4천 원대, 에어드란이 1% 넘게 내렸고요. 344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암호화폐도 시세 확인해 보시죠. 리플부터 모네로까지 모두 내리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2.88% 내리면서 가격은 5만 2천 원, 이오스는 1.52% 내리면서 3,07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코인 시세 만나봤습니다. 예,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월요일 시장인데 저희는 안녕한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참 안녕 못하실 정도로 우장이 지금 많이 밀리고 있긴 한데 어떤 이슈들이 좀 이렇게 누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의 이슈까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이슈 여러 가지 또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예, 가장 먼저 오늘 같은 경우 앞서 점심시간쯤에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5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관련된 쪽의 지표가 발표됐는데 산업생산은 이제 플러스권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소매 판매는 여전히 마이너스권 쪽에서 아직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죠. 이면은 보니까 실업률이 여전히 5월달 도시 실업률 보니까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소매 판매로 연결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한 오늘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리스를 필두로 해서 관광객 입국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어졌던 어떤 셧다운 이후에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재개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느냐 여기가 관건이겠죠. 또 하나 이제 6월 16일 화요일날 같은 경우는 내일이죠. 한국은행에서 1분기 기업 경영 분석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기업 경영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기업들의 수익성 그리고 또 매출 동향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또는 이번 주에 또 빅 이벤트죠.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 상원은 16일, 하원은 17일 이렇게 반기 통화 정책과 관련된 쪽에 대해서 어떤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일상적인 보고보다도 의원들의 질의에 어떻게 대답을 하면서 뉘앙스를 만들어가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반등장의 주역이 연준이었던 만큼 아무래도 관련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연준의 입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에서 이번 이벤트도 좀 주목하셔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4월달 기업 재고, 5월 소매 판매, 5월 산업 생산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이제 소매 판매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중국과 미국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제조업 관련된 부분보다 살아나는 게 좀 느립니다. 그만큼 서비스업 그리고 또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어떤 소비 심리 자체가 상대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 일단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미국은 바닥을 확인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지만 회복 속도겠죠.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독일의 6월달 주 경기 기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은 좀 특이한 게 그래도 지난 4월달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부터 빠르고 강하게 회복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기대지수만 보게 되면 2016년도 전에 흐름들까지도 한 번에 올라올 정도로 강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단 막상 이제 경제 재개가 되면서 기대감은 높은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점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의 단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6월 17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오페크 월간 보고서 수요 측면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연준의장의 하원 증언 이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날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SCM 생명과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 관련된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바이오주가 강세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주의 IPO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미치는 여파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6월 1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닷컴이 주최를 하는데요. 하반기에는 11월 11일 광군제, 상반기에는 6월 18일 쇼핑 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중국의 보복 소비가 본격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화장품이나 중국 소비주 쪽의 동향들이 움직이는지 기대감이 많이 났죠. 근데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한 번쯤 전후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열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7월 1일이 홍콩 반환 기념일로 대규모 반중 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 보안법 발효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또 주변국과의 어떤 갈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5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OECD 경기선행지수와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한국이 상승 반전했다. 기분은 좋죠. 하지만 아직 미국이나 중국 쪽이 여전히 저점에서 올라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도 단기간만 기분 좋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6월 19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진에어가 국토부 제재가 해제되다 보니까 국제선은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선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규 취항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항공주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2%, 코스닥 3%까지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낙폭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올라온 만큼 여러 가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 글로벌 증시 흐름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네, 아무래도 현실적인 지표에 대한 인식이 좀 시작됐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물론 아무리 유동성이 급증하고 유동성이 보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뒤를 돌아보게 되면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현실적인 지표의 움직임들이 아무래도 발목을 잡는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나갔던 주가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좀 속도 조절을 한다든가 그리고 완화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어떤 시장에 다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이번 주 계속 얘기되고 있는 어떤 연준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지표가 눈높이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2100선 중심으로 지지권을 확보하는지 여부와 함께 주도 섹터였던 바이오, 친환경차, 원텍트주, 오늘은 또 음식료 업종이 강한데요. 이런 쪽에서 추세를 유지하는지 여부들도 좀 더 지켜보시되 지금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일단 아닌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베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저점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쪽으로 일단 이번 주 계속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조금씩 관망을 하면서 만약에 매수를 잡더라도 조금씩 분할로 조심스럽게 가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쪽부터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5개월도 안 남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흑인에 대한 총격 사망까지 지금 악재죠. 연일 시위가 또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아침에 미국 여론조사 기관들이 일제히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라세무센, 로이터, 갤럽, CNN, MBC 뉴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트럼프가 일제히 모든 그 선거에서 50%를 밑도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CNN에서는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무려 14%포인트나 벌어졌다고 합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3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미 카터나
아버지 부시 때처럼 재선에 실패할 수 있다는 황색등이 켜진 것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여성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을 트럼프보다 25%포인트 또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65세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줬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령층들이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6개 경합주에서는 한 표가 더 중요한 시점인데 이 주들 같은 경우는 고령자 비율이 미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애틀랜타 시에서 벌어진 흑인 총기 사살 사건뿐만 아니라 코로나 2차 감염에 따른 경기 침체, 실업난이나 삼중고, 여기에다가 6월 말이면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의 납세나 은행 거래 기록과 관련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공개 판결이 나온다면은 과거 법 위반이라든지 세금 과소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밝혀지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앞으로 험난한 그 선거 여정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올 초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론이 좀 바뀐 것 같고 가능성도 줄어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네,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아예 재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2016년도 대선에서도 46%의 득표율만 가지고도 당선이 됐는데요. 이는 그 미국의 특별한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이 문제, 그리고 침묵하는 다수의 백인층들이 법과 질서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선다면 미국인들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이 그 당원을 한 대 묶어 올릴 수 있는 인물이 없지만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 지지율이 93%라는 점은 아무래도 막판에는 좀 유리한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 자금 모금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유리한 게 무려 2억 6천만 달러 정도로 모금했는데요. 이는 바이든의 1억 7천만 달러보다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전에 들어가면 TV 스팟 광고에 나서게 되는데요. 2016년도로 생각하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리고 이민자들은 강간범이라는 선동 구호를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그 슬리피 조이, 그러니까 졸린 바이든과 같이 프레임 정치를 강화시킬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62%가 백인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안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 회복이라는 슬로건을 집중적으로 광고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바이든 같은 경우는 77세 고령입니다. 이 때문에 긴 문장의 연설이라든지 대중연설, 1대1 토론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선에서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잦은 그 실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면 아무래도 충분히 승산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전략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대선의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 게 이게 근데 좀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주장입니까? 네, 미국의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6%는 중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71%는 시진핑을 믿을 수 없다고 대답을 했고요. 62%가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인들의 그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20%포인트 정도가 나빠졌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가 미국에서만 200만 명이 넘고요. 사망자가 11만 명이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분노 감정이 더 폭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2차 유행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원죄를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실업 문제를 모두 중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다면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미국의 대외 국제 관계와 관련된 대중국 정책을 5월 말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은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대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면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3가지 방향에서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겠다고 싸움을 걸고 있다고 지금 비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도전인데요. 중국은 여전히 WTO 가입 시에 국제 규칙을 지키고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짝퉁 상품을 단속하기로 했지만 합의 규칙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대1로를 통해서 중국의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제도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게 미국의 의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가치관의 도전은 용납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부당한 시민 박해라든지 언론 탄압, 그리고 신장 위구르뿐만 아니라 티베트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 종교 박해와 관련해서도 간섭을 통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3번째는 안전 보장에 대한 도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 융합 정책을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상업적 거래마저도 군사 확장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하고 자유, 개방, 법에 의한 지배, 공정, 상호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한 동맹국과 함께 힘에 근거한 평화를 지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유행과 관련해서 미중이 서로 협력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 패권 다툼이 있는 건데 승자가 누가 될 수 있을지, 미국이 중국을 뿌리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은 지금까지 방어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만 써왔는데요. 증멸적인 관세 부과라든지, 그리고 5G와 AI와 관련해서도 불공정한 도전을 배제시키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의 패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는 노력이 앞으로 가열층 진행이 될 텐데요. 군사력 증강 외에도 우주에서의 군비 증강이죠.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도 진행을 시킬 거고요. 인도 태평양 지역과 관련해서 동맹국가 연대를 하고 무기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종교 탄압이라든지 위구르와 티베트 지역에 대한 탄압, 그리고 홍콩 주민에 대한 자유 억압과 관련해서는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연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당장 8월 달부터 국권수권법에 의해서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의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직접 투자와 관련해서 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미국뿐만 아니라 같은 동맹국의 기술을 획득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력 사항과 관련해서도 엄격하게 규제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냉전 2.0 버전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이기든 이번에 패권을 잡는 대선 주자는 내년에 행정부와 함께 어려운 일정을 좀 감내해야 될 것으로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고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미국은 4가지 문제의 시간과 자원을 아마 집중적으로 배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대통령은 모든 사람에게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백신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약 개발, 그리고 병원 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해준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후 최악의 실업률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소매업을 육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서비스화를 갈층 더 진행시키면서 재고 관리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을 분열시킨 인종 간의 불평등이라든지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바꾸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체포 과정의 사망률이 백인보다도 2배 가까이 정도 되고 있고요. 또 인종 프로파일링에 의해서 인종 수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인권 교육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미국 역할을 재정립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제일주의를 계속할지, 관여 정책으로 돌아갈지, 그리고 공급망 재조정은 어떻게 할지, 또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세계와 어떻게 협력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내년 1월 20일 날이죠. 새 백악관 주인이 등장하면은 앞으로 이 4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힘든 4년간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FOMC 잠깐만 여쭤볼게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2022년도까지 금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아직까지 너무 낙관적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했고요. 또다시 살짝 반등하다가 지금 야간 선물은 좀 밀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또 지수의 조정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제2차 감염이 대유행한다면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세계은행은 마이너스 8%, OEC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6%를 전망을 했는데요.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이 공히 예측한 바에 따르면은 2차 감염은 불가피하고요. 아무래도 2차 감염이 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IMF는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증시라든지 세계 각국 증시가 생각보다 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1차 대유행 때는 기업이라든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삶은 개구리처럼 당하기만 했지만 지금은 신속한 대응 전략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세계 최대 의류 점포인 자라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는 7,412개 매장 중에서 1,200개를 폐쇄하지만 전자상가료 같은 디지털 매출 비중은 앞으로는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북미 오프라인 매장과 관련해서는 400개 점포를 폐쇄하지만 테이크아웃과 관련된 점포는 300개를 신규 개점할 예정인데요. 의류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새로운 디지털 판매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디지털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거와 관련된 최대 수혜는 반도체가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보고 수혜를 받는 쪽으로 매수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서는 분석 자료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같은 경우에는 8조 달러의 재정 투입을 불과 일주일 만에 발표할 정도로 세계 경제 붕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재정 파이낸스 장세와 관련된 WDB 쳐주오더라도 주가 조정 폭은 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이 FOMC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2차 재유행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각국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상원 연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상원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하원에서 위원회에 증언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10일 날 FOMC에 가진 뒤에 기자회견의 고용이나 경기 전망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본다고 반박 성명도 내기는 했지만 연준은 연말까지는 실업률은 8% 또는 그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상원 은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금리 목표뿐만 아니라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 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고용이라든지 물가 목표를 1년간 계속 달성을 해야지만
제로 금리를 해제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은 금리 상승을 걱정하지 않고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 확대와 관련된 필요성을 질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 FRB 같은 경우에는 매일 국채를 40억 달러 매수하는 것 외에 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지원해 주기엔 발사대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국채 매입을 통해서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과 관련해서도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언지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국채 매입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자극시킬 수 있고요. 달러 강세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연준의 그 좀 긍정적인 발언이 상하원에서 위원회에서 발표가 된다면 주식시장도 이제 빨리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상원에서의 연설에 대한 내용들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증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후에 종목 이야기 출발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이주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매번 화상으로만 뵙다가 네, 댁이 부산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출연하시려고 올라오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반가운데 시장이 안 좋아요. 지금 코스닥이 4%가 넘게 잘못하면 사이드카 걸릴 수도 있을 정도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조금 조심스럽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종목을 선뜻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네 맞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늘 지금 사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좀 네. 관심을 갖고 좋아 보인다라는 종목들로 저희가 추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제가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할 것 예. 같아서 종목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고버스라고 인버스를 추천드리고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현재 일단 가져온 종목 관심으로 좀 가져보시고 예. 시장이 좀 더 하락을 하면 저점 매수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조이시티라는 게임주를 가져왔습니다. 동사는 그 게임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대표 게임으로는 프리스타일이라는 온라인 농구 게임입니다. 저도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즐겨 했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한때 중화권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치면서 회사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이 없어서 실적이 이제 바닥을 치고 주가 역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모바일 게임인 블레스 모바일이라고 출시를 했고요. 프리스타일 시리즈 등에서 이제 보유한 게임들의 과금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전년도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매출이 1,030억에 영업이익이 85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이미 영업이익을 50억 이상 달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컨센서스는 매출 30% 증가,
영업이익은 2배 증가한 177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3분기에 블레스 모바일의 해외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크로스파이어, 테라 등 유명 IP를 활용한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 등이 연내 출시 예정으로 신작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최근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수급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될 경우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동사는 코로나 관련주로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다음 바로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YBM넷입니다. 테마성 종목이긴 하죠, 조금. 네, 맞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온라인 교육, 디지털 콘텐츠 공급, 교육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온라인 교육 테마 관련주로 엮여 있고 그중에서 대장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진자가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일평균 확진자가 29명에서 44명으로 늘어났고 근원지가 어딘지 파악이 안 되는 비율이 9.2%나 됩니다. 특히 최근에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쪽에서 산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들 비율이 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 절반이 모여있는 수도권에서 이렇게 이제 확산세가 늘어난다는 게 2차 파동이 1차보다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포스트 코로나, 이제 언택트 교육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을 시킨다 하면 세계 최대 인터넷 보급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교육 세계를 좀 모범적인 사례로 K 방역이라고 하죠. 케어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K 교육도 자리를 잡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희망 사항일 수 있으나 이번 종목에 대한 매매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선을 이어가고 있고 금요일 날 상승 추세선을 밟고 금일 음봉으로 살짝 밀리고 있는데요. 최소 하락폭의 중심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21선 위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 같고요. 최근에 재택근무 관련주인 알서포트가 금일 급등한 것처럼 이 종목 역시 추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 9,5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7,85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다음 볼까요, 이제? 네, 다음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대선 테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동사는 지상파, TV, 라디오 방송 및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NN입니다. 홍정욱 관련 대장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40대 기술론을 이야기한 이후에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7막 7장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 뉴스를 보시면 8월 전당대회 민주당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이제 당대표 자리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으로 좀 떠들썩합니다. 약 9개월 이후에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못 채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를 만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이슈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들에게는 괜찮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테마는 지난 코너에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선거일 1년 전까지가 주가의 피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는 선거 대권 주자들의 이제 공약들, 이런 정책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KNN 같은 경우 5월 25일 날에 소개드렸을 때 소개드린 이후에 한 39%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하지만 목표가에는 도달을 못하고 지금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5월 말 상한가가 나왔던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보고 그 저점 부근 이하로 공략을 한다면 괜찮은 매수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부터 대선 테마는 일단 망하지 않을 종목을 선정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최저점을 노린다는 생각으로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셔서 연말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큰 수익을 노려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목표가 2,000원 다시 한번 그대로 드리고요. 손절가는 1,050원 정도 제시해드립니다. 예, KNN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일파머홀딩스 단기 접근 해봤는데 결과 어땠는지 여쭤볼까요? 네, 제일파마홀딩스가 금일 하락 출발을 해서 살짝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급락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여전히 생각이 되고요. 20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속적으로 치료제 관련주로서 지켜보시고 현재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제일파머홀딩스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이 어떤 게 괜찮을지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은? 네, 오늘 단기 접근 종목은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이유인 코로나 관련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YBM넷을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종가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괜찮은 눌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일 양봉이 거래량이 약간 실리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 그 저점 부근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 역시 괜찮은 단기 종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YBM넷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주연 전문위원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